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이번 대선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밤잠을 설쳐가면서 유세를 벌인 분들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허은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보셨을 텐데 0.6%포인트 차,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초박빙입니다. 첫 느낌 어떠셨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시 기준으로 저희가 이 투표율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위대한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대선에서 75%, 또 2017년 대선에서도 77%였는데 이번 정말 2022년 대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후보를 지지하셨듯 어떤 당이든 어떤 지지자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코로나 상황의 엄중한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재명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눈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말씀드렸고 간곡히 호소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래도 좀 더 귀 기울여 주시지 않았나라는 또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경태 의원의 표정이 제가 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있는 것 같고 또 안도도 있는 것 같고 복합적으로 느껴지는데 허은하 의원은 그렇다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국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투표율을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께서 직접 발로 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희가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꼭 챙겨보고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입니다. 그러한 후보의 마음이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러한 것이 결과로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 뭐 어느 한쪽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6%포인트라면 이기는 자도 그리고 지는 쪽도 안심도 실망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좀 더 기운을 내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지역별로도 보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역별 이 지지율, 득표율을 보시면서 저희들의 또 대화에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이 19대 대선, 지난 대선의 같은 시간에 비해서 오후 6시가 75.7%, 3%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 누구나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이 부분에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전 투표율이 먼저 올라갔던 부분이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유도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여러 정치 과제 중에서 여러 이번 대선이 2022년 대선이 이 부동산이라든지 손실 보상이라든지 정치 교체 등에 대한 이슈가 매우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이끌고 주목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후보 간의 장점과 단점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다고 보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소위 블랙아웃 기간 중에 소위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킨 그런 어떤 촉매제 역할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대선이 치러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투표율 얘기는 허은하 의원께도 잠시 뒤에 여쭤보고 저희가 출구조사 얘기하다가 화면을 통해서 지역별 수치들을 보고 있었는데 몇몇 그 관심이 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어느 지역에 나는 좀 더 집중해서 보이고 그 수치가 더 커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분명히 있을 테고 그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을 텐데
허 의원께서는 지역별 수치 중에서 나는 이번 이 지역을 좀 지켜봤는데 결과가 보니까 어떻더라.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우선 저희는 호남을 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저희가 지역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호남의 발전이 영남의 발전이고 영남의 예. 발전이 호남의 발전이다라는 접근으로 통합을 외쳤었거든요. 그래서 호남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고 그 마음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2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광주는 지금 네. 13.7%가 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물론 기존의 투표율에 비하면은 지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목표치를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에서 저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싶고 또 경기를 봤을 때 네.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 또한 저희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대장동 이슈가 정말 크긴 컸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광주, 전남, 호남 지역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을 많이 들여온 것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서진 정책이라는 말도 해가면서 참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심 30%까지의 득표를 기대한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상으로는 그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이 호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재명 후보 민주당 지지층의 호남에서의 또 결집으로 나타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느 지역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지역이 전 대한민국 국토가 다 소중한 지역인데요. 다만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지역이 있다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입니다. 저희가 35%를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물론 출구조사에 기반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지금 부산과 울산 같은 경우는 38%, 39%까지 가고 있거든요. 예. 부산과 경남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35%를 넘기는 게 참 어렵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주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TK의 또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24%, 25%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저희가 60% 중반 혹은 70% 초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고 또 여론조사 지표에서 그렇게 예상하기보다는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80% 넘고 또 윤석열 후보가 15%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15%를 모두 못 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전국적 이 여러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이 어떤 야권 단일화 과정이라든지 TV 토론에서의 여러 가지 국가 비전에 대한 내공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뭐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TK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셨잖아요.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도 이미 20%에서 30% 육박하는 그런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조금은 늦었다 생각하는 지금의 시점이지만 호남에 투자하고 있고 호남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13% 이상의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와 함께 또 JTBC의 출구조사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은 또 이재명 후보가 0.7%포인트 차이 역시 또 초박빙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예측 조사 결과도 굉장히 박빙. 그야말로 투표함을 다 열어보기 전에는 개표가 끝나기 전에는 지금은 누구도 승리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서울과 수도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의 이 민심이 결국은 최종 승리로 가는 경우들을 저희는 너무나 여러 차례 목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열세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고 그리고 나서 최종 민심이 출구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서울은 45.4% 이재명 후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50.9%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께서 이 서울 민심에 대한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도 서울 시민들께 저희가 아직 호되게 혼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동산을 비롯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또 서울 시민들께 반성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종부세라든지 공시지가 상향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서울 시민들께 마음에 아직 다 들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선거 초기에 정말 큰 격차가 났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께 어떻게 하면 더 더불어민주당이 더 서울 시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들도 많이 발표하기도 했고요.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또 말씀드리고 공약으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저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대한 얘기 장경태 의원의 말씀이었고요. 화면 통해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당시에 양 당의 상황실 모습을 잠시 보셨는데 저도 선거 대선 여러 차례 현장에서 취재하고 또 방송하고 했지만 저렇게 오묘한 표정들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크게 환호를 하고 어느 한쪽은 낙담을 하는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늘 봐왔는데 전혀 다른 상황들을 보면서 이 결과가 더더욱 흥미로운 상황 생각이 듭니다. 서울 민심에 대한 얘기 허은하 의원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9%로 과반은 일단은 득표를 한 것으로 출구조사에선 나왔습니다만. 네, 예. 그 출구조사 결과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선 서울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에서 5군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승리를 했었거든요. 예. 그만큼의 기대는 할 수 없더라도 더 많은 한 60%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으로도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의 민심은 사실 호남의 민심도 함께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지금 13에서 14%를 얻었지만 예. 서울에서 계신 분들이 진심으로 미래에 대한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앞으로 더 꾸준하게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 저희 국민의힘이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최대 인구에 그렇기 때문에 최다 유권자가 있는 지역인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가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동안에 지역별 수치를 봤을 때 경기지사를 했음에도 상당히 열세를 면치 못했던 여론조사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출구조사상으로는 약 5%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조금은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면 사실은 저 정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그 게이트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에 계신 분들께서.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더 저희가 수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정도 나오지 않은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 근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처음의 수치보다는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분명히 최종 결과 지금 7시 반에 끝나는 부분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더 긍정적인 결과로 경기도가 답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었던 출구조사 투표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의 추이도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6시 이후부터 실시됐던 1시간 반 동안 있었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출구조사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 들었는데요.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번 대선을 관통했던 그 수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 대장동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민심, 지금 나온 상황들에 대한 분석이 더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경기도도 아무래도 이 부동산 정책의 여파가 분명히 미치는 지역이었고요. 여러 가지 경기도지사로서 정책을 시행하고 여러 도민들과 소통했습니다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캠페인도 많이 했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 초반에 저희가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를 2차례나 거치고 또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이 윤석열 후보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결국 이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만천하에 좀 공개되는 과정이 아마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이 소위 그리고 마지막 TV 토론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모습,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이 석연치 않은 아마 의혹들이 더 증폭되셨으리라 보고요. 저는 어찌되었건 대장동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대선 결과가 어찌되었건 이 TV 토론에서 나왔던 말씀대로 그런 의혹들은 분명히 진실로 밝히고 갈 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일화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론조사 수치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단일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고 유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상반된 분석들이 쏟아졌고요. 그 결과는 오늘 민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여론조사 기간의 지속적인 추이를 봤을 때도 사실은 그 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통 큰 리더십,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안고 갔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오늘의 이 결과를 통해서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도 늘 강조했었던 부분은 이제는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주고 통합하는 그들만의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의 단일화였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야권에서 심야에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합의했을 때 민주당은 긴장은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과연 이 단일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역풍, 역벤션 이런 얘기들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실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또 확신할 수는 없었던 상황인데 오늘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편히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전체 지금 현재 6시 투표율 기준으로 76%입니다. 그중에 사전 투표가 36%이기 때문에 이 소위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 투표를 제외한 오늘 당일에 있는 본 투표율을 바탕으로 이제 출구조사를 조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전 투표율과 관련된 영향력도 분석을 합니다만 전체 76% 중에 40% 정도의 이 오늘 있었던 본투표가 가장 출구조사에 많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단일화 관련돼서 3월 2일 날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고 3월 3일부터 블랙아웃이 시작되는데요. 여론조사 검표 금지 기간인데 그때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이 TV 토론의 결과냐 혹은 단일화의 결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현재 밝혀지는 어떤 출구조사로 봤을 때
사전투표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투표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하고 또 실제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여러 이 실망하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옮겨가진 않았다. 윤석열 후보로 사실 그 지지층이 온전히 다 옮겨가진 않았다는 게 사실 중론일 것 같고요. 예. 어찌되었건 아마 이제 사전투표에서도 이 결과가 아마 이 개표 과정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많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 소위 대선 과정에서 예. 총선은 이 정권 심판이라든지 여러 이 정당에 대한 어떤 회고적 투표가 강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만큼은 그 해당 인물에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예. 인물 간의 어떤 결합이 있었다고 해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거기에 현혹되진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분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부울경 지역이요. PK라고 합니다. 그리고 TK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텃밭이긴 한데 그곳에서의 양 후보의 득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PK, TK 지역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부분 뭐 그 정도 나온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울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와서 조금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예, 최종 그리고 결과는 아닙니다. 예, 출구조사이기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눈을 좀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부울경에 투자를 했던 시간들이 길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노력했던 어떠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건 최종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놀라운 수치이긴 합니다. 부울경 지역 그리고 대구 경북 TK 지역에 대해서 좀 놀랍다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전이 몹시 놀랍다라는 허은하 의원의 얘기였고요.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아무튼 뭐 저희가 출구조사를 기반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 경북 모두 24%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그동안 이 정말 대구, 경북은 아무리 민주당이 노력해도 그 진심이 닿지 않아서 매우 아쉬운 지역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또 아무래도 후보께서 이 안동, 경북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제는 이 지역 기반한 선거는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이제 부울경과 오히려 대구 경북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또 국민의힘도 이제 마찬가지로 호남에 더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앞으로는 좀 이 대선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도보다는 정책과 민생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두 후보가 선거 유세 동안 강조했던 것이 또 하나 가지 통합입니다. 통합 정부를 얘기했고요. 국민 통합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누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되든 그 통합이라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하게 있을 텐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다 통합해도 서로에 대한 통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 어느 후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원내 1, 2당의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의 5년 좀 걱정하시는 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고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에도 합리적이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다 하면서 협치의 손을 미리 내밀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이제는 지역이라던가 세대별에 대한 갈라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행보들이 그러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호남에 다가가려고 하면서 정말 용기 내기 어렵습니다. 호남에서 영남의 발전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영남에서 호남의 발전을 바로 이 영남의 발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거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힘을 위한 통합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 어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가슴 뭉클했던 장면이 뭐냐 하면 강남역에서 저희가 마지막 유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두 다 애국가를 일절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청중들께서 애국가를 부르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청춘들이 모여있는 강남역에서 사실 애국가를 부르거나 태극기가 휘날릴 때 우리나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같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정말로 이 표정을 보는데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이고 또 국기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아우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분이 윤석열 후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세대별 갈라치기를 한다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투표율을 봐도 좀 추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20, 30대를 공략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 세대 통합을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갈라치기는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함께 어우르고 진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최고의 리더가 어떤 지점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후보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를 얘기할 때요. 물론 언론에서 만든 조어입니다. 반윤 빅텐트.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 말을 제외하고는 다 모여라. 다 같이 정부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여전히 뭐 그런 분위기인지 만일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의 정책이든 박정희의 정책이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손실보상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후보의 50조 추경 편성이라든지 재난지원금 혹은 손실보상금 책정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공의 그리고 여야 후보가 당선 전에 먼저 합의를 해서 추진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손실보상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후보 함께 할 뜻을 전했고요.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김동연 후보의 정책이어도 채택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고 또 다당제라든지 여러 정치 교체에 관련된 부분들, 정치적 다양성과 관련돼서는 안철수 후보, 심상조 후보에게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통합과 국민내각, 여러 이 통합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께서 많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정말 정치권의 교체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대타협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얘기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47.8%, 윤석열 후보가 48.4%, 0.6%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아주 미세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JTBC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4%,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7.7%로 0.7%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서는 것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박빙 출구조사 결과에 여야 모두 초조하고 긴장한 모습들 저희가 중간중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당선인 윤곽이 언제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아무리 빨라도 새벽 1시 이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그 어느 정도의 이 표 차이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고 대략적으로는 새벽 1시 정도는 돼야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현재 투표율이 75.7%. 이게 지난 대선보다 3%포인트 정도 높았는데요. 최종 투표율은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집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80%까지는 아니더라도 70% 후반대, 지난 대선보다는 확실히 더 투표율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부분들, 사전 투표도 역대 최다였고 오늘 투표율도 지난 대선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비호감 대선 속
투표율은 올랐다. 양 후보에 대한 결집 현상이 그만큼 간절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혹 검증이 좀 이 선거 초반에 주를 이루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여야 공이 이 국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2022년도 1차 추경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 손실 보상과 방역 지원에 관련돼서만큼은 정치권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매우 송구했고요. 어찌되었건 이 후보자 검증 또한 매우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5년간의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맡길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다만 이 좀 비중을 정말 후보의 어떤 공약과 정책, 어떤 비전들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주를 이루는 상황에 그런 과정에서 검증이 좀 더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교체에 대한 부분, 정치 개혁에 대한 의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 여야가 공히 추진하면서 보다 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이 시각 민주당, 국민의힘 상황실을 보고 계십니다. 주요 당직자들이 민주당은 조금 자리를 비운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국민의힘에서는 휴대폰을 보고 또 휴대전화 하면서 앞에 이준석 대표나 권영세 본부장의 모습도 아직까지는 자리를 또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두 후보는 상황실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택에서 이 개표 방송 보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때쯤 상황실로 올 것이다라고 현장에서 전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상황실이다라는 이런 연합뉴스 기사도 떴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좀 당혹스럽다. 이런 표정들을 그런 표현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좀 얼어붙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말 국민들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 지금 이 자리에서 저 하게 되고요. 진짜 고개를 숙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정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아까 결집 현상이라는 것이 네네. 간절함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바라보는 간절함이 좀 많이 달랐고 꼭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것이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충분히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또한 저희가 반성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국민들께 더 다가서고 더 그 소통하기 위해 애써야겠다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번 대선이 역대 다른 대선과 비교해서 도드라진 또 하나의 아주 눈에 띄는 특징, 바로 배우자 리스크였습니다. 배우자가 언제 어디에 등장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이렇게 관심을 쏟아봤던 적이 있었던가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응당 없었을 겁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본투표하는 모습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요. 사전투표 날에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전투표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배우자 리스크가 아직 다 말끔히 해소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이 배우자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큰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정말 신성한 투표일에 여야가 함께 공방하지 않다 보니까 앵커께서도 매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배우자와 관련된 특히 저희 김혜경 여사께서 이 여러 가지
이 발견된 의혹이나 뭐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사과를 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앞으로 감사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정말 이 정치권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차근차근 그냥 차근차근 뭐 거의 법적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길 바랄 뿐이고요. 어찌되었건 이 두 분의 배우자가 정말 이 선거 과정에서 보다 더 국민께 더 많은 또 친절하고 더 가까운 모습들을 더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허 의원께서는 이 대선을 관통했던 배우자 리스크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오늘까지 제가 공격을 하면은 국민에게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사실 그 배우자의 리스크라는 자체가 그 경중 자체의 크기가 너무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우자분들께서 국민들께 좀 더 다가서고 또 봉사하시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실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지금 그 비교를 해가면서 예. 좀 부정적으로 자꾸 저희 그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공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공격하기가 서로 좀 덕담을 해도 됩니다. 뭐 제가 어느 쪽으로 또 의도를 하거나 그렇게 이끌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뭐 두 분의 말씀을 속 깊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좀 더 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의 공직선거운동 기간을 쭉 돌아봤을 때 반추해 보면 가장 좀 이때 정말 힘들더라. 숨가팠던 시간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실 텐데 어떤 순간들이 참 기억에 남고 그때 참 얼마나 힘들었지 그리고 나는 그걸 그때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개인의 좀 소회를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5일인가요? 국민의힘 이 후보 선출 이후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셨죠. 사실 여러 가지 선거 판세와 구도도 저희가 정권 심판 여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연히 저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만 정말 이 죄인된 심정으로 선거운동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정말 어려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는 또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 선대위 구성 과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때 보다 더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는 과정들 또 보다 더 낮은 자세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보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체 반성부터 먼저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부터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우리를 되돌아봤을 때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1월 6일인 긴급의총이 있었던 때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때 상당히 어려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두 분의 포옹으로 해결이 되는 걸 보면서 그 통 큰 리더십을 보면서 앞으로 잘 돼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 마지막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 순간이 떠오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함께 가야 되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또 민주당 자체에서도 사실 엄청난 공격들이 왔고 네. 그 네거티브가 시작이 됐을 때 저희는 또 내부에선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 하시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싸워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제 긴급의총이 있었던 그 대표의 사퇴설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날이 천국과 지옥을 함께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시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날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에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다가 못했죠. 그때 오지 못해서 저도 몸달았던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출구조사 지역별 수치를 보고 계십니다. 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개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아직까지는 출구조사에 대한 화면들 보여드리고 있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구하고요. 그리고 배우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역시 또 네거티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허 의원께서는 네거티브는 우리는 안 했는데 저쪽에서 하더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각 후보들이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네거티브 아닙니까라고 하면 그거는 검증입니다라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역대 어느 선 대선만큼이나 좀 이어졌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장 의원께서 동의하십니까? 네거티브와 검증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는 이 직무 관련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 후보로서 혹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어떤 여러 가지 공정하고 또 상식적인 또 중립적인 예. 여러 가지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먼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팩트 체크가 가능하느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의혹들이 여러 가지 어떤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검증의 영역입니다만 마치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전두환 씨 찬양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냥 발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예를 들면 진짜 이 윤석열 후보의 저희가 마음속까지는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 저희가 네거티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실에 근거한 발언에 근거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 이 문제의 제기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네거티브와 검증을 구분하고 싶은데요. 이 직무 관련성과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 의원께서는 네거티브 전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는 팩트, 사실에 근거하느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대장동의 특검이었죠. 특검을 해야만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혹을 가지고 엉뚱한 무슨 녹음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거티브를 정말 많이 했던 곳은 민주당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많았다.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의혹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뭐 아님 말고라고 접근하는 것이 민주당 측 이재명 후보 측이었고요. 또 우리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 측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장난에 정말로 화가 나신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진정으로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 리더십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검증 차원에서 분명히 국민들께서는 확인하시고 투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두 분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방송 마치면 상황실로 바로 가십니까? 저는 지역으로 가서 지역으로요? 또 우리 지역 동지들과 함께 네.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허 의원께서는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상황실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아주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